자, 히데나 구독 중 오늘도 뵙기 좀 어려운 분들을 이 자리로 모셨는데요. 자, 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로만 해가지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인공지능법제도위원장 겸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양진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하도 AI 하니까 그래서 AI에서 요즘 뭐 거버넌스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뭐 인공지능을 이롭게 잘 활용을 하자, 뭐 이런 공통의 목표라 그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걸 또 어떻게 결정해서 시스템을 만드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거버넌스인데 그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견도 많고, 근데 결국은 일반인 수용자 쪽 편은 요쪽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뵈러 온 거고, 이 협회가 제일 유명해진 게 윤리 가이드라인, AI 윤리 가이드라인 요 얘기인데, 요거 제정했던 거 관련해가지고 왜 빨리 먼저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또 하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예. 저희가 그 협회가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창립이 이제 2019년도 3월에 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창립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사실 초창기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념도 별로 없을 때였지. 맞습니다. 그때 사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관련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어떻게 보면 약간 시민단체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차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협회에서 이제 어떤 만드는 어떤 컨텐츠가 이제 필요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시급했던 컨텐츠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제 기억에 19년이면 언제? 맞습니다. 그 전년도 2018년도에 이제 과기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지금은 이제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서 정보문화 포럼이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보문화 포럼에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그 가이드라인이 일찍 나오긴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민간에서는 민간에서 활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2019년 10월에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라는 가이드라인. 협회가 생기고 나서 괄목할 만한 일단 딱 첫 도장을 찍은 일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좀 자랑인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헌장을 만든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방통위에서 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윤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그 다음 해 2010년 11월 달에 좀 늦게 국가 이제 우리나라 AI 윤리 컨트롤 타워인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줄줄이 다양한 이제 부서에서 계속 인공지능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국가에서 이제 발표하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들의 어떤 초석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근데 추석이 된 것도 좋고 가이드라인 발표한 것도 다 좋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나 단체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윤리협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윤리협회라는 이름 딱 달고, 자 그러면 어떤 분들 모여가지고 하길래 이런 대단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시고. 일단 우리 양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협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 사실은 그 설립 목적이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좋은 일들을 해보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취지에 공감하시는 우리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저희가 이제 협회 이제 지금 회원 수도 한 500명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단이 계십니다. 자문위원단이 한 100분 계신데 그 100분 면면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좀 역량들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교수님들이시고 현직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전공하시고, 또 절반은 인공지능 윤리나 철학이나 인문학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분들, 교사,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인, 개발자,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처럼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기자님들도 또 많이 또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저 협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근데 이걸 그렇게 모으신 분은 어쨌든 이사장님이실 텐데 이사장님은 뭐 윤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전공을 이제 윤리 교육을 했습니다. 네,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전공한 이후로는 제가 윤리에 관련된 뭐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생판 다른 일들 했었죠. 저는 이제 IT 쪽의 회사도 오래 다녔고. 관련이 네. 있네요.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을 주로 이제 했고, 그리고 IT 이제 뭐 방송 이런 쪽 일을 좀 하다가 이제 2019년 3월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윤리라는 키워드를 접하고 알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잘못 악용되거나 잘못 개발되면 인간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지금 올해 이제 6학년, 3학년 됐는데 저희 세대 때는 아마 큰 인공지능이 뭐 킬러 로봇이 나타나서 사람들 해치고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다음 세대, 제 자녀 세대에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고들을 저희도 오래 삽니다. 그럼 저희 때도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녀, 우리 후손들은 정말 인공지능에게 위협해서 정말 피해를 겪지 않는 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한 거죠. 일단 어쨌든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게 이제 그 자문위원단 중에서 AI 법제도위원회를 이제 맡고 계신 이제 양진영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사실 저도 요 칼럼 하기 전에 방송사의 프로듀서로 있을 때 방송과 관련된 무슨 법 개정 이런 거를 회사 때문에 막 뛰어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웬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하나 통과되려면 뭐 이해관계도 있고 뭐 아무튼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는지 왜 지금 AI가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올 때 결국은 제가 보면 우리 양준현 변호사님 해주실 일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원래 하시는 일이 변호사시지만 요 협회에서 맡고 계신 고 분과 고 어떤 건지. 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에는 정말 다양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디지털 헬스위원회, 윤리교육위원회, 사물인공지능위원회, AI 기술 커뮤니티위원회, 자율주행윤리위원회 등 여러 가지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모든 위원회가 다 법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법제도위원회는 기존에 존재하는 법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 법에 인공지능을 포섭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기술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새로운 사회 법적 이슈가 발생이 될 건데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법 제정으로 해결을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사실은 원래 윤리협회의 이사장이다, AI 윤리협회 또 변호사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가면 물어보지 않을까요? 뭐 AI 관련해서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 가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혹은 물어보는 혹은 궁금해하는 막 답답해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작년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쪽 그 강연 요청이 좀 있어서 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4월에 포항에 있는 모 교회에서 네, AI 윤리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고 왔는데 그 포항 지역에서 이제 계신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신 거예요. 네,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챗GPT와 생성 AI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AI를 바라봐야 되고 또 뭐 활용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 거기서 나온 질문이 사실은 이제 요즘에 목사님들이요 그 챗GPT를 되게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네네네. 그래서 목사님들 어디에서 챗GPT를 많이 쓰냐 재밌네요. 봤더니 그 설교문, 네 설교할 때 그 설교문을 이제 다 본인이 쓰지 않고 성서 몇 장 몇 단 뭐를 좀 참고해서 네네네. 그게 이제 챗GPT에 답습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으로. 재밌네요. 그 설교문을 챗GPT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활용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 다 각종 다양한 데서 다 하시네.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도 이제 스스로가 이 챗GPT한테 내가 설교문을 부탁해서 작성을 해서 이거를 신자들한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윤리적인 고민이 윤리적인 고민이 이제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네. 목사님이 알아야지 네.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네. 답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층위에서 이걸 활용하고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목사님이 설교문을 챗GPT로 써서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게 네.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아니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 의하면은 종국의 AI라는 게 가장 좋은 용도가 사람을 위한 거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목사님이 덜 피곤하신 상태에서 좋은 설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종의 비서?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선한 의도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너무 의존적이 된다 뭐 이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중간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저기 예배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시는데 그거를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챗GPT 없었을 때는 혼자 본인이 다 다르게 써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설교문으로 이제 예배를 보시는데 챗GPT 나온 다음에는 굉장히 편리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과연 챗GPT, 즉 인공지능이 자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도구로 쓰여도 되느냐? 예를 들면 이 챗GPT가 쓴 설교문이 신자들한테 만약에 이제 제공이 됐을 때, 이야기가 됐을 때 신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인공지능이 쓴 설교문인지 아니면 인간이 쓴 설교문인지 네. 이게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을 조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라는 거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신자들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활동이나 이런 이제 삶에 반영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과연 인공지능이 써준 대로 그대로 신자들한테 얘기해서 신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인공지능이 네, 목사가 되는 거고 인공지능이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진짜 어렵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는 거는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네.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은 절대로 네, 인간을 통제하거나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생명, 신체, 정신, 재산에 관련된 영향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AI 비서라고 생각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썼던 정보나 내러티브가 인공지능 스스로가 진짜 생성한 그런 거에서 거기서 사람이 또 영향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네. 네. 어휴. 그러니까 정신적인 소름 끼치는데요? 네, 부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도구로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거는요. 챗GPT도 마찬가지고 생성이 마찬가지인데 이 도구로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지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이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협회가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 우리 변호사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인데 보통 우리가 AI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통상 법이나 뭐 이런 걸로 뭐 민원이 있고 뭐 의뢰자를 만나시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 생각에는 뭐 돈, 뭐 가족관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민법, 상법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AI가 막상 지금 우리 현실에서 무슨 법과 관련된 게 저희는 잘 평소에 못 접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최근에 뭐 그런 관련된 어떤 뭐 사례가 있든지 저희도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게 있을까요? 그 AI 기술이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뭔가 와닿는 이런 사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AI에다가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너무 발달을 잘하다 보니까 정말 똑같이 예전에는 막 보이스피싱 막 그걸 흉내내야 되고 이랬는데 그 수준이 아니고 정말 기계가 똑같이 말을 하는 막 알아챌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상물을 만들어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보이스피싱에도 당연히 이제 도구로서 AI 기술이 접목돼서 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 또 그 누구나 일반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음란물 제작도 너무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특정한 뭐 스타나 이런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인의 모습을 그냥 음란물화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배포해서 이제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과 같은 모습의 이런 영상을 예, 그래서 음란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에 대해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굉장히 목사님이 좀 좋게 긍정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AI 기술이 사실은 범죄에 활용하면 무궁무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사용하시는 AI를 활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요거 때문에 다 법이 따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법으로 예. 컨트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되는 부분도 계속 많아질 거라 진짜 필요하겠네, 법적, 제도적 정비가. 예. 저 딥페이크 딱 듣는데 진짜 실생활에 와 다 있는 내용이었네. 그렇죠. 그 교수님도 얼마든지 딥페이크로. 예, 누가 할수 저를 있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방금 얘기 주신 거는 이제 국내 사례, 아까 목사님 얘기도 그렇고, 부산지법 얘기도 주셨는데, 우리 민간에서는 AI 협회가 맨 처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세계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좀 약간 더 뭐랄까, 이 부분을 더 강조하자든지, 좀 선진화돼 있다든지 하는 사례를 좀 들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2016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러한 AI 윤리 가이드라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2016년? 예, 예. 그때가 좀 있으면 10년이네? 예, 예. 또 각국 정부, 또 학계, 또 기업,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가이드라인들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공지능을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알고 아는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들 토대로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단계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어디나 특히 정보통신이나 플랫폼 이런 쪽도 보면 유럽이 조금 그런 쪽을 좀 선도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크게 AI 지금 윤리에 대한 논의가 유럽하고 미국이 이제 가장 중심인데, 유럽은 이제 약간 좀 규제 쪽으로 많이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규제가.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의 상황이 그런 건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제 사실 자국의 AI 기업들보다는 다른 나라의 수입이 너무 많이 되는 구조죠? 네. 그러네요. 빅테크 기업, 특히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유럽에서 이제 AI 액트라고 해서 이제 AI 법률을 규제 법안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해 이제 발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미국은 약간 스탠스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요, 수출하는 쪽이니까 자율 규제를 이제 강조를 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스스로 좀 조심해서 AI를 좀 잘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이제 보급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근데 작년 말부터 미묘하게 미국 정부도 입장이 좀 바뀌고 있어요. 작년 10월이죠. 10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규제 행정명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인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같은 것도 이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약간 좀 이제 스탠스가 그동안의 자율적인 규제에서 지금은 이제 정부가 조금 리딩하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약간 조금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국민들 분위기를 좀 보니까 이건 규제 쪽이 맞다고 봤을 그런 것도 있겠고. 있을 거지만요.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사실 굉장히 뛰어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AI 선진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뭐 구글이나 메타나 MS나 그렇죠. 다 미국에서 오픈 AI나 그런데 이 AI의 시장을 확대하려면 사실 기술력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기본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AI를 선택하려면, 그 기술과 제품 서비스 선택하려면 신뢰성이 필요하다. 그 신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윤리이고 또 법이라는 거죠.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도 치고 나가지만 윤리도 우리가 1등이다. 네, 기술과 윤리가 다 1등이다. 1등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선언이고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주신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도 맨날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 보면 거의 매일 AI 하는데,
과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지 국제적 흐름에 비교를 해볼 때 어떤지 그거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정부 부처별로 관련 분야에 예를 들면 AI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등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많이 발표를 했고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AI 거버넌스 상황은 꽤 양호한 편이다. 해외 수준의 버금가는 정도로 선진적으로 가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노력하는 정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범국가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딱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통계도 내고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생긴다면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기부 산하에 AI 윤리청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우리나라도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저는 하도 정부 주도면은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딱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 정도면 꽤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민간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렇게 실감을 그렇게 많이는 못하다 보니 회가 나서서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창립하신 게 19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뒤에 그때 초반에 지금 벌써 한 4, 5년 됐으면 중점적으로 초반에 했던 거랑 그리고 최근에 주안점 뒀던 거 굵직굵직하게만 한번 얘기 들어보면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창립 초기부터 주로 이제 많이 했던 사업들이 교육 사업이에요. 그러네. 네네. 사람들이 알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AI 윤리라는 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뭘 얘기해도 이제 잘 와닿지가 않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출발점은 인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인식을 시키려면 결국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I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저희 협회에서 또 한 번 자랑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 통틀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AI 윤리 교육을 다양한 계층으로 또 진행을 했거든요. 하고 있고 교사, 학생도 이제 초중고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교사, 교수님들도 대상으로 했고요. 기업인, 임직원들, 그리고 공무원, 또 일반 시민, 이렇게까지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이제 AI 윤리 교육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인식을 좀 끌어올리고 AI 윤리에 대한 또 이런 AI 윤리의 중요성, 또 AI 윤리의 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 AI 윤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윤리를 표방하는 네네네. 어떤 행사들. 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이제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항상 연말에 인공지능 윤리 대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컨퍼런스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주제로 한 컨퍼런스로는 저희가 민간 최초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년, 이제 2020년 1회, 21년 2회, 22년 이제 참여를 했고, 작년에 2023년도에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로 인공지능 윤리 대전을 이제 해외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회 세미나도 이제 좀 진행을 했고, 또 세미나, 또 포럼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좀 자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굿 AI 어워드라고 인공지능 윤리 시상식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민간 최초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하는 시상식인데요. 인공지능 윤리를 잘 지킨 그러한 기업들, 또 개인들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많이 홍보돼서 알리는 거죠, 우리 시민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그러면 기업들도 더 자극이 돼서 또 열심히 더 노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AI 윤리에 노력을 하고 또 이런 안전성, 신뢰성에 친화적인 기업인지도 우리가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점을 좀 두시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최근에는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진행을 하려는 사업들인데요.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출시하기 전에 이제 윤리적인 거를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협회에서 그런 걸 좀 검토하고 보증도 하고 이런 거구나. 검증해주고 인증도 해주는 이러한 역할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알려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제 그럼 how죠, how. 이제 what은 이제 아는데, how로 넘어가야 돼. 어떻게 그럼 인공지능 윤리를 우리가 잘 적용하고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기업 단에서 필요한 게 인증이에요. 그래서 인증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성, 윤리성을 이제 알려주는 거지만, 이 인증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제품은 안전한 제품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사용하십시오. 네네. 이러한 정보 제공도 이제 하는 차원. 저희도 뭐 이렇게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공산품은 뭐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뭡니다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AI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AI 전문 포럼을 이번에 이제 2월 1일에 런칭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이 AI 리더스 포럼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인식 확산, 또 교육 목적의 이제 하나의 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 시민, 학생 대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AI 석학의 강연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네트워킹도 하는 이제 그런 전문 포럼을 이번에 이제 2월 1일자로 런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제 올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총선 때문에 또 이게 AI 관련된 이제 법안들이 지금 그렇지. 계류 중인 게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러네. 이게 또 이제 작년에 계류 중이다가 이제 회기가 끝나면서 다 이제 또 내려갔죠. 이제 다 폐기가 됐고. 원래 패턴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올해 또 총선이 끝나야 또 이제 새로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때 다시 이제 AI 또 기본법, 우리나라의 AI 법을 또 이제 다시 국회의원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논의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좀 빨리 하루속히 통과를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좀. 말 그대로 거버넌스까지 손을 대시는 거네. 교육부터 쭉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요. 국회의원분들이나 혹은 법, 제도, 정비 이런 거 관련돼서 하셔야 될 이런 분들 관련돼서는 얘기를 지금 보아하니 또 이제 변호사님이 하실 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얘기 주신 것처럼 약간 계류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뒤로 쳐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아까 뭐 우리 정부 자체는 선도한다 그랬지만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도적인 정비, 법령 정비가 꽤 이루어졌고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일단 먼저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인공지능을 통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앞으로는 뭐 국가건 기업이건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인간에 의해서 다시 판단받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했으니까 이제 거부하고 다시 판단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았다면 일률적으로 모두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법은 어느 법에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예,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좀 선제적으로 잘 도입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작권법에서 이제 특히 기업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개발할 때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예, 동의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들어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꽤 오래됐는데, 한 2년 정도 넘게 됐는데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창작자들이 일단 반발을 하고, 정당한 보상 기준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통과시키면 또 많은 또 그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 산업진흥법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 콘텐츠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과되지 않는 것들은 기업한테 사실 법적 리스크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뭘 개발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위반이더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통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걸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사업에 정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선거가 굉장히 이슈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아주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일정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후보자에 대한 뭐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할 수 없게끔
게 법으로 했고 이것도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법령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걸 좀 본받아서 저희 그 나라 법에도 도입을 했고 이제 이번 총선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선까지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무섭다. 근데 예, 관련 조항이 있었는데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딱 한다는 요거는 이제 예, 이번에 처음 이제 들어온 거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인식이 더 확고해졌겠죠. 아, 이거는 안 된다. 인공지능 이용한 허위 선거운동 안 된다. 예, 그런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건이마다 다 그걸 한다는 게 이게 왜냐면 약간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AI라는 게 한쪽으로는 기대, 한쪽은 우려, 뭐 한쪽은 희망, 한쪽은 위험. 그래서 이 윤리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 보면 그래도